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펜은 물론 손가락으로도 정교한 터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압력과 위치 센서 기능을 하나로 모은 3차원 센서인데 기존 방식보다 공정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사람 근육보다 40배 강한 힘을 내는 섬유 형태의 인공 근육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인공 근육은 나일론과 실크 등 구하기 쉽고 저렴한 상업적 섬유를 사용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내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2011년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최근 기초과학연구원을 둘러싼 연구비 유용부터 부적절한 감사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비리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고대에는 손을 대지 않아도 금속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보고 마법의 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길버트는 마법의 돌이었던 자석을 최초로 연구했던 과학자인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윌리엄 길버트와 마법의 돌 그리고 자석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터치펜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일반 펜은 물론 손가락만으로도 자유롭게 터치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유자재로 필기도 할 수 있는 터치펜. 일반적으로 터치펜은 화면에 있는 위치 센서와 펜에 있는 압력 센서를 동시에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런 두 가지 센서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위치와 압력을 한 번에 측정하는 3차원 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3D 터치에 흔히 사용되는 기술과 다르게 그 외부의 별도의 펜이 없이 그 두 가지 기술을 합쳤습니다. 한 디바이스로. 그래서 펜도 없이 사용자의 손가락만으로 그 사용자의 필압이나 압력 등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반도체 공정 대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했습니다. 은나노 소재의 레이저를 쪼여 물결 무늬 전극을 만든 뒤 투명하고 유연한 전극을 한 번 더 덮어 3D 센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눌렀을 때 두 전극의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면서 위치는 물론 압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센서를 팔에 붙인 뒤 그림을 그리자 모양은 물론 선의 굵기까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딱딱한 구조체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구조체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플렉서블, 그러니까 유연하게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센서를 스마트폰 화면에 적용하면 펜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도 자유자재로 터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센서를 조합한 기존 방식보다 성능은 높아지고 공정이 간단해 비용은 저렴해집니다. 연구팀은 센서의 투명하고 유연한 특징을 살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로봇 개발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의 출시일이 다음 달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서 제품을 공개한 뒤 9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에는 테두리를 최소화하고 화면 윗부분 중간에 카메라 구멍을 남긴 디자인이 적용되고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유선 이어폰 단자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 원대, 플러스 모델이 140만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람 근육보다 40배 강한 인공 근육이 개발됐습니다. 한양대와 미 텍사스대 연구팀은 나노물질과 상업용 실을 이용해 사람 근육보다 40배 강한 힘을 내는 인공 근육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근육은 탄소 나노튜브나 나일론을 꼬아 만든 실을 중심으로 온도나 화학 물질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물질이 껍질처럼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 인공 근육에 포도당과 결합하면 부피가 변하는 물질을 입혔더니 포도당 농도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인공근육이 몸속 혈당에 따라 약물을 방출하는 바이오 물질로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오는 17일 새벽 달의 일부가 지구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진행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7월 17일 새벽 5시 1분 18초에 부분식이 시작돼 7시 6초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분 월식은 달의 고도가 매우 낮아 해안가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부분 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어서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의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본의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 2차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하야부사 2호가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11일 류구 표면에 두 번째로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부사 2호가 세계 최초로 소행성 지하의 암석 파편 채취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발사된 하야부사 2호는 3년 6개월에 걸쳐 약 30억 킬로미터를 비행해 지난해 6월 류구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존엄사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환자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들의 분쟁으로 인해 11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버텨오다가 의료진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으면서 식물인간이 된 뱅상 랑베르. 11년간 연명 치료를 받아온 끝에 안락사로 삶을 마쳤습니다. 의료진이 수분과 영양 공급을 끊은 지 열흘 만에 숨을 거둔 겁니다. 그동안 랑베르의 사연은 프랑스에서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을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놓고 갈라지면서 법정 투쟁까지 벌여왔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는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서서 신의 선물인 생명은 항상 지켜야 한다며 부모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형제 자매들은 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공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생전에 드러냈던 고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랑베르의 연명치료 중단이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프랑스 대법원이 담당 의료진의 자체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정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생산 탄저 백신 개발을 위해 시행한 임상 이상 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한 성인 104명에게 백신을 접종한 뒤 주사 부위 통증과 두통, 발열 같은 안전성과 형성된 항체의 효능을 알아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저는 사람과 가축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생물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1998년 탄저 백신 후보 물질과 생산 균주를 자체 개발했고 녹십자를 통해 용역 사업으로 제품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이스턴 온타리오 아동병원은 지난 2009년 11월에서 2010년 10월 사이 태어난 아이들 10만 4천여 명이 5살이 될 때까지 진행한 추적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만 1천여 명은 어머니가 임신 중 지난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 독감 H1N1 백신을 맞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중 독감 백신 접종이 모체와 자녀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 초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비리를 지적한 리포트가 연속으로 두 꼭지가 방송됐는데 예. 이 보도 이후에 과기부가 내사에 착수했죠. 네. 이 기초과학연구원의 비리와 관련한 리포트가 최근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비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IBS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네. 자, 이런 기관에서 연구비 유용부터 부적절한 감사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는 걸 보니까 설립 취지가 참 무색할 따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IBS뿐만 아니라 뭐 어느 연구기관이든 크고 작은 비리는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감사기관이죠. 상급 기관에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내부의 어떤 제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 이 IBS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내부 제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부제보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 예. 예. IBS의 어떤 내부 제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연구 단장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연구원이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려고 연구단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연구단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음. 그 이런 뭐 논문뿐만 아니라 이 연구원이 이제 연구단에서 나와서 다른 데 취재를 하려고 할 때에도 예. 이 어떤 단장의 역할이 거의 뭐 막강한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연구단에서 뭐 어떤 비리 사실을 내가 알게 네.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보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뭐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도 교수라든지 또는 가해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추천서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막강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는 순간 예. 내가 단장한테 찍히게 되고 사실상 내 이제 밥줄이 끊긴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보가 좀 꺼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부 제보자를 보면은 사실상 연구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실제로. 떠날 각오를 네. 하고 제보를 해야 한다. 떠날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떠나죠. 실제로 떠나고 네. 있고요. 예, 연구단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일단 내부자들이 비리를 알아도 제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더라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던 그 CCTV 건의 사례를 보면은 예. 이 내부 제보자가 오히려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을 사실 당했었죠. 네. 네. 이 원래 감사라는 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 책임자 처벌을 하고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이 감사의 주요 목적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합의가 되게 되면은 아 이런 일이 뭐 또 일어나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뭐 제보를 해도 이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나는 불이익을 당할 게 눈에 보이는데 제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차별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리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제보를 당한 당사자는 노조원인데 네. 뭐 이제 과잉 감사를 받았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잖아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을 제보했던 그 사람 제보자 역시 예.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감사가 정지됐어요. 어. IBS 감사부가 이 수리과학연구소에 감사 정지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예. 그 이유는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비노조원이었던 게 네. 작용한 거 아닌가. 수리연 노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노조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과잉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정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자,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뭐 아까 말한 그 내부 제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단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 이 IBS는 다른 일반적인 연구 기관과 달리 그 운영 형태가 좀 독특해요. 예. 그래서 이 IBS에 현재 연구단이 30개가 있는데 이 연구단은 그 종류에 따라서 본원 연구단, 캠퍼스 연구단, 외부 연구단으로 나눠요. 네. 이 본원 연구단은 그 대전, 본원에 있는 연구단을 말하는 거고 캠퍼스 연구단은 카이스트와 같은 이 과기 특성화 대학에 있는 연구단을 말해요.
근데 외부 연구단은 뭐 서울대나 연대 같은 일반 대학에 있는 연구단을 말합니다. 예. 그 연구단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관리 감독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 IBS 감사부는 IBS 본원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 있는 연구단 감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BS가 지금 전체는 뭐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부 따로, 사업단 따로, 연구단 따로 제각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제멋대로식의 이제 그 운영은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정화 장치가 없는 겁니다. 모쪼록 IBS가 기초과학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혹시 디지털세라고 들어봤나요? 네, 디지털세요. 구글 등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구글세라고도 불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글세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프랑스 의회가 최근 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대해서 네. 이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네.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11일 프랑스 의회가 이 구글과 애플 등 IT 기업의 이 디지털 과세 법안을 예.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9,900억 원 이상의 예. 연 매출을 내면서 예. 프랑스 내에서는 한 330억 정도 수입을 내는 IT 기업은 프랑스 내에서 세금을 내라. 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총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라. 3%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죠. 네. 주로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이 그 대상이고요. 프랑스 정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되면은 우리 돈으로 한 4,800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또 관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는 예.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네. 관세 보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역법 301조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법을 보면은 불공정한 무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담고 있어요. 예.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주권 국가에 대한 뭐 협박 아니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예. 프랑스가 이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서 이 관세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은 더 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 문제로 미국과 유럽의 어떤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도록 지겠네요. 예. 사실 이번 조치는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이 통상 마찰을 겪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예. 이 미국 정부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비행기 회사죠, 에어버스 네. 보조금 문제를 삼아서 이 EU산 그 공산품과 농산물에 고율의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지금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양상인데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이런 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프랑스의 어떤 디지털세 부과가 예. 이번 미국과 그 유럽의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미국의 조사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의 우려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벌써부터. 하지만 이 디지털세가 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그 조세 피처를 통해서 예. 그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이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어떤 유일무이한 그 세금 부과 수단이기 때문에 그 규칙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구글세라고 불리죠. 네. 이 구글세가 이제 그 도입이 될 경우, 이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력이 도입이 될 경우에 역시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글로벌 IT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에 비해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인데요. 일단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도나 스트리클런드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가 한국을 찾아 젊은 과학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리클런드 교수는 서울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벨상 수상 소감과 연구 경험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트리클런드 교수는 자신이 연구하던 시기에는 젊은 과학자들이 선임 과학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젊은 연구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 성과만큼이나 55년 만에 물리학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로 주목받는 데 대해서는 여성 수상자가 적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스트리클런드 교수는 현재 눈 수술 등에 쓰이는 고강도 레이저 활용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功勞를 인정받아 지난해 아서 에슈킨, 제라르 무르 교수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트리클런드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 went home to Canada, we had at the time a very egalitarian system in that the young people were treated equal to the old people. We actually only competed with the other first-time researchers, and then we got the same amount of money as the senior researchers, you know, the middle one of us. It's not quite as fair to the young ones anymore in Canada, but yes, I think it would be nice to have everybody have a chance. Well, I think it is unfortunate that we have to talk about me being a woman. It does point out the fact that I am the only one, right? That's why we talk about it. So it is sad that I am the only one, and so hopefully it changes sooner rather than later.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면적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호주 정부 산하 해양과학 연구기관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북부지대 산호로 덮인 암초 면적이 14%로 지난 1985년 관측 이래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면적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백화 현상과 열대 사이클론 등으로 지난 5년 동안에만 10에서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의사를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일본 무역 제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사용할 만한 품질이 확보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비해서 정부가 작성한 롱리스트의 1번 품목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장 아픈 품목인 불화수소에 대해 기업에 신호를 줘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수입한 불화수소 가운데 일본산은 중국산보다도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생산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만 놓고 보면 일본산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산이 대안이 될지는 라인에 투입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테스트에만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순도 불화수소에는 일본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용해본 적도 없는 러시아산의 품질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언급하고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기업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수질 측정 결과가 조작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와 공천정수장에서 압수한 자료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을 측정하는 장치인 탁도계가 사건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탁독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괴 전환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붉은 수돗물, 우라늄 수돗물과 같이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사라지는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아까운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상수도 교체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중 이어지는 공사지만 장마철을 앞두고 더 바빠졌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21년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수압 문제라든가 탁수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동안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누수 탐사와 관망 정비 등으로 땅속으로 사라지던 수돗물 비율인 누수율을 34%에서 2년 만에 20%로 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민 불만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꼭지 수압이 낮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틀어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요새는 수도꼭지 수압이 확실히 틀면 잘 나오고 편해졌어요. 수돗물도 깨끗해지고.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책정된 예산은 3조 1천억 원. 지난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배정된 장기 예산입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유수율은 30%를 넘고 상수도관 역시 20년이 넘는 노후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연차별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노후관 전체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은 우라늄 수돗물.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켜보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물체 대부분은 외부에서 밀거나 당기는 등 힘을 가해야만 움직이죠. 네, 그런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바로 자석인데요. 자석은 언제부터 등장한 물체이고 현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요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능력은 예로부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중 물체에 손을 대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염력은 대표적인 초능력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떨어져 있는 물체가 서로에게 힘을 작용해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의 원거리 작용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석은 바로 이 원거리 작용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인들에게 이 자석은 얼마나 신비로운 돌이었겠어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석에 마법의 힘이 깃들었거나 정령이 숨어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법의 돌이었던 자석에 대해 최초로 연구를 시도했던 과학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자석의 역사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자석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길버트. 그는 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연 철학자였습니다. 나침반이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당시 유럽인들도 줄곧 나침반을 사용해 바다를 항해했지만 나침반의 자석이 어떠한 원리 때문에 방향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버트는 자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석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은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를 북극성이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거나 북극 쪽에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길버트는 지구 전체가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었죠. 또한 마늘과 함께 자석을 두면 힘이 약해진다라거나
천연 자석을 이용하면 두통을 치유할 수 있다라 같은 그러한 미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1600년에 출간된 그해져서 자석에 관하여서도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가 자석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천문학적 현상 또한 자석의 힘을 이용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버트 또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길버트의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은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책으로서 자주 읽히게 됩니다. 천문학의 한 획을 그은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요하네스 케플러도 이 책을 통해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에 큰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한 길버트는 자석뿐만 아니라 전기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했었는데요. 호박에 먼지, 실, 종이 같은 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본 길버트는 호박 외에도 유리나 유황 등을 문지르면 가벼운 물질을 잡아당긴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는 그 잡아당기는 힘을 고대 그리스어로 호박이라는 뜻의 일렉트리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기, electricity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자석에 관한 커다란 업적들도 정말 대단했지만 길버트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업적은 학문적으로서 과학과 유사과학을 분리해낸 전개 방법. 다시 말해 과학의 연구를 최초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하려는 접근 방식이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험 방법을 누가 봐도 재현할 수 있게끔 대단히 구체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죠. 이러한 실험적 연구 태도 덕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더 일찍 최초의 근대 과학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길버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실험적 증명만 있었을 뿐 수학적 근거는 부실했기 때문에 최초의 근대 과학자라는 칭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석의 성질과 원인을 알아냈다는 원초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박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얼마나 자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신용카드나 통장에 있는 마그네틱 바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갈 때 삐삐하고 울리는 도난 방지 시스템도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이용하는 출입문은 두 기둥 사이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두 기둥 사이엔 코일이 칭칭 감겨져 있는데요. 한쪽 코일에서 특정한 주파수로 전류를 흘리면 다른 맞은편 코일에서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기둥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이 자기장은 전류를 흘린 쪽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만약 이 자기장 속을 자성을 띤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흩어지거나 변하게 되죠. 자성을 띤 물체 쪽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 말이에요. 이 흐름을 센서가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것이랍니다. 또 체내에 자성을 띠는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감지 능력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 동물도 있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머리뼈와 뇌 막 사이에 아주 작은 자석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석세포가 나침반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둘기는 방향을 쉽게 찾아 집을 잘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신비한 마법의 돌, 자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윌리엄 길버트에 의해 전기와 자기로 나눠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이 학문은 이후 관련 연구에 매진했던 여러 자연철학자들에 의해서 진보, 발전되게 되면서 전자기하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주위의 자연현상과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a니라 편리한 생활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시력을 교정하는 라식 수술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같은 안과 수술의 기초에는 정교한 레이저 기술이 있습니다. 55년 만에 나온 노벨 물리학상 여성 수상자인 도나 스트리클런드가 스승과 함께 이러한 레이저 기술의 기초를 만들어낸 장본인인데요. 그녀가 인터뷰에서 강조한 대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약 없이 역량을 펼치는 것, 노벨상과 같은 업적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과학계에 더 이상 불필요한 잡음이 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